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협치에 시동을 건 여야가 출발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불발됐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들어간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를 심사를 했습니다. 가장 관심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리고 뉴스나이트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서울과 인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8월 국회에서 간호법과 이른바 고혈압법 등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를 두고도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의 의결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오는 26일까지 정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장악 청문회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본안 판결을 기대간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정치적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전기차 화재 공포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을 총정리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사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말복과 광복절을 지나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오는 11월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먼저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일단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 호의 재건축, 재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정비 사업의 기본 개념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비 사업의 최대 난제인 복잡한 절차와 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도 동시에 수립, 일괄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도 현행 75%에서 70%로 동별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의 이견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하되 이후에도 지연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생길 경우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자와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4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도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해 역세권은 390%까지, 일반 정비사업은 3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 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하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확대까지 하면서 전체적인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다소 또 한계가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택지 조성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과 인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내년까지 당초 계획의 4배 규모인 8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예상 후보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 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는 빌라나 다세대 등 이른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이 다주택자 세제 혜택 등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최두희 기자입니다.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신축 매입을 2년 동안 11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엔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 임대 총 규모는 종전계획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대책에선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신축 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공공신축 매입 11만 호 가운데 최소 5만 호를 6년 뒤엔 분양 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임대인, 임차인 등에 대해 맞춤형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과 함께 기축 임대주택도 16,000호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은 빠졌습니다. 비아파트 부분의 소형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급 물량 확대 위주의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지금보다 5조 원 더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한 빠른 입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명 의결로 방송문화진흥회 이 박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오늘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새 이사들은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일정이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하기로 한 건 신중한 판단을 위한 조치라며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박문진 이사 선임 논란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혼란 최소화를 위해 사전 판단을 한 건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따라 박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오는 26일까지 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 즉 본안 판결이 나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다가오는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복권 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재작년 사면됐습니다. 하지만 복권되지 못해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최종적으로 복권이 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 전 수석도 복권된다면 추후 정치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기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 등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를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메르세데스 벤츠 EQE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 뒤늦게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차 소유주조차 배터리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 수입차 브랜드와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정보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종합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9월 초 정도에 발표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 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물론이고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중국에선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차주가 직접 배터리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차의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선 일단 국토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정보 공개를 정부 방침으로 강제하는 것도 통상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에 부담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좀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약간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계속해 유지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있어야 되죠. 이런 가운데 전기차를 실어 나르는 선박에서의 안전 기준도 강화됩니다. 해수부는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충전율을 50%로 제한하고 운항 중 배터리 충전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를 여객선에 공급하는 등 진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런 가운데 잇따른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12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을 총정리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일 숨막힐 듯한 더위 속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농사일을 가던 70대와 80대 주민이 잇따라 숨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사망자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자는 낮 시간대 외출 활동을 피하셔야겠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군 단성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혼자 참깨를 털던 70대 여성 A씨가 쓰러졌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이장이 119에 신고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얼굴과 팔에 전화상 흔적이 발견돼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54도. 깨 털고 작업 끝낸 참깨 줄기하고 털고 난 씨앗 반 광주리가 발견돼 있다고. 검안 결과 보니까 13시 20분경 열사병으로 추정된다는 거 들었고요. 이보다 2시간 반 전쯤 창녕군 유어면 논에선 80대 남성 B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정 사인은 온열에 의한 급성 심장사. 경찰은 사후 강직 정도로 미뤄 발견되기 하루 전 이미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했을 때는 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어깨, 무릎, 감기 오고 얼굴 부위 시간이 확인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알려졌다고 하시네요. 찜통 더위 속에 경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면서 이처럼 사망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농촌에선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논밭에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늘이나 차양막처럼 햇볕을 피할 공간을 확보하고 수분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또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 특성상 안부 전화 등으로 건강을 수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YTN 김영준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재확산하면서 최근 4주 동안 입원 환자가 5배 넘게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치료제 부족으로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이 약을 구하러 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기 이용 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휴가철 이동량이 늘면서 호흡기 감염병 전파가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탓입니다.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는 7월 첫째 주에는 91명이었는데 7월 넷째 주에는 465명 발생해 최근 4주 동안 5.1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7월 넷째 주에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 환자였습니다.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는 팍스로비드나 대체 치료제인 라게브리오를 투약해야 하는데 문제는 최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약국 관계자는 기존의 치료제를 취급하던 곳에 연락해봐도 없다고 하고 환자들이 치료제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이후 닷새 안에 먹어야 효과가 있는데 고령층 환자들이 복용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회까지 나서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병원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재유행이 9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치료제 품귀 사태는 병원이라고 나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제까지는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 발생하면 바로 약을 드렸는데 이제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 약국에 약이 어디 남아 있는지를 수배를 해갖고 그리 가보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질병관리청은 치료제 사용량을 최근 4만 2천 명분 이상으로 늘렸다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추가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해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치료제 재고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름철 코로나19 대유행이 예고됐는데도 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한층 넓은 지역에 걸쳐 추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에 설치된 관측용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천장에 조명이 떨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도로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들도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규슈 지역 고속열차 신칸센도 한때 운행이 중단됐고 열차 내 수돗물 등도 끊겼습니다. 오후 4시 43분 일본 규슈 남동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야자키현 일부 지역에서는 서 있기 힘든 수준인 진도 6 약의 흔들림이 감지되는 등 곳곳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진도는 절대 강도를 뜻하는 규모와는 달리 흔들림 정도를 0에서 7까지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입니다. 규슈 미야자키현, 오이타현, 가고시마현, 시코쿠 고치현, 에이미현 일대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この地震に伴い津波注意報が発表され、1メートル程度の津波が予想され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카이 대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는 일본 기상청은 넓은 지역에 걸쳐 강한 지진이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구에서 100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진도 6약 정도의 지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와 창원 소방본부는 양산시와 창원시에서 지진 유감 신고가 각각 3건과 2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 43분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야가 어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한 목소리로 제안해서 협치에 물꼬를 텄다 하는 평가가 많았는데 오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 수석 대표가 만나서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야가 타협 가능하고 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통과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 여야정 합의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실무협의회도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된다. 여야 영수회담을 진정하게 한번 해보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참여하는 원내대표도 초대를 하는 거죠. 우리 자주 만나서 실무협의해요. 자주 만나. 예,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의 만남. 오늘 완전히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8월 국회에서 이제 간호법이라든가 구하라법 등 이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는데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20분 만에 끝났네요. 20분 만에 끝난 것도 네. 국민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울까. 지금 폭염이고 지금 일사병 환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탄핵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사건건 부딪히고 지금 국회가 개원도 하지 못한 이런 22대 막장 국회인데 네. 여당과 야당이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신선하게 국민들이 20분이라고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치열한 삿바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지금 박성준 원내수석과 배준영 수석이 하는 얘기가 다 정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노리는 것이 다르다. 동상이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명실상부한 한동훈 대표가 출범을 하고 지금 당직 인선도 거의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의 역할을 확장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1대1로 붙어서 국민의힘의 위상, 여당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재명 1국 체제가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국민의힘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하겠다. 이런 그런 이것은 저는 의회 정치도 무시하고 대화 타협의 의회 정치도 무시하고 그리고 정당 정치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여당과 야당이 먼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됐으니까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과 같이 3자 회담을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수회담 먼저 하고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에도 대통령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가요? 네. 용산이나 여당이 날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난 총선의 민의가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꿔라 아닙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야당이 국정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검이나 법안들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부권의 도돌이표 정국으로 무한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뭔가 이제 민생 법안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이제 여당이 제안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그 얘기를 나눈 건데 뭐 대승적 결단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뭐 최상병 특검이나 뭐 25만 원 뭐 민생지원금 문제나 이런 거 뭐 받으라고 얘기조차 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모양새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 모양새가 뭡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아직 개원식도 못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야당이 이제 이재명 2기 체제가 곧 열릴 텐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텐데 그럼 여야가 지금 새롭게 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또는 용산에 같이 초대를 해서 예. 같이 영수회담도 하고 확대 영수회담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모양새를 만들어 주면 뭔가 그래도 가가지고 예. 대통령에게 지금의 어떤 최상병 특검이나 꽉 막힌 정국에 있어서 네. 뭔가 활로를 뚫을 수 있는 단판도 줘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모양새 만드는 건 고사하고 뭐 결단은 고사하고 예. 모양새조차도 안 만들어주면 무슨 명분으로 일도 안 바뀌는 여건에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 그런 점이 지금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거죠. 저 국정기조와 관련돼서 한 말씀만 짧게만 하겠습니다. 네. 야당이 지금 국정기조,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회담하기 전에도 그리고 총선 때도 그랬고 국정기조 전환하라. 네. 끊임없이 한 것이 국정기조가 뭡니까? 야당이 원하고 야당이 하는 방향이 국정기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기조라는 것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공약 이것을 네. 실천하는 것이 국정기조지. 지금 뭐 불쑥불쑥 특검하고 뭐 탄핵하고 뭐 누구 인사조치하라 이런 것이 대통령이 따르는 야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네. 물론 총선에서는 야당한테 힘을 실어줬지만 그것은 견제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대통령을 제압하라는 힘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국정기조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야 사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협의체와는 별도로 여야가 지금 금투세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서 서로 공세적인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박찬대 직무대행께서는 일단 애매한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이건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도 다른 입장을 아주 강경하게 내고 계시죠. 일단 한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특검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 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동훈서답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를 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이제 서로를 공격하는 재료로 지금 이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계속하자 이걸 가지고 연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네요.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책 토론이고 야당과 같이 정책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국회라든가 정당에서 여야와 서로 합의하고 토론하고 법을 제정하는 그런 것이 아주 합리적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투세와 관련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개미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금투세 폐지율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자 감세로 민주당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본인들이 해놓고 본인들이 다시 걷어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면이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 물론 이것이 양도소득세 어떤
금융투자와 관련한 발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제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세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미 투자들도 살리고 예. 경제 활성화도 하고 최근에 사이드 브레이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이드카 브레이크 서킷 브레이커. 예. 이것에 대해서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고 그리고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당의 기조에도 맞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동훈 대표는 지금 밀어붙인다고 예. 봅니다. 근데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의견이 통일은 안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이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뭐 속도 조절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좀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그 동안에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몇 가지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된 게 있습니다. 건보료 연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준을 과세 기준을 한 해 수익 이제 5천만 원 수익을 갖다가 1억 원으로 좀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런 이제 그 속도 조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투세 얘기가 이게 지금 세계적인 주가 폭락 이게 벌어지고 나서 이게 좀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지금 제기를 한 거거든요. 예. 물론 뭐 옛날부터 얘기해 왔지만. 근데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민주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 걸 가지고 민주당 빨리 입장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금투세 누가 발의했습니까?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거예요. 예. 기재부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금융시장의 어떤 그 선진화를 위해서 만들어준 게 금투세였고 그것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만 우리 주식시장을 갖다가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 정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 내부의 토론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당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발의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먼저 이거 왜 만들었는지부터 따져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토론회 하시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 토론회 당대표 정해지면 예. 그거 같이 또 토론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8월 18일 이후 정도 돼야 이제 그쵸? 좀 예, 네. 정리가 좀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민주당이 오늘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기존보다 수사 대상하고 범위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상병 특검법을 뭐 매번 똑같은 법을 발의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법의 조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바꿔서 새로 예. 또 이제 발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동안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녹취록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멋쟁이 해병 그 네. 골프 이제 카톡 요것까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실은 왜 그러면은 이 소위 사단장 구하기가 예. 시행됐고, 그러니까 왜 수사 외압이 들어왔고 수사 외압의 본질이 뭐였는지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소위 해병대 1사단장 네. 이제 구명 로비가 이제 여기 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네. 포함을 해가지고 특검법을 발의한 건데. 구명 로비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또 김건희 여사 이름도 그렇죠. 이제 포함이 됐다고. 구명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분이 예.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연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뭐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특검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국민들은 왜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특별한 인연도 없는 예. 해병대 1사단장을 왜 구하기 위해서 여권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간 고리인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더 독한, 더 센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이제 등장을 한 건데 어쨌든 제3자 추천 특검법 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줄곧 얘기했던 이거 이게 안 내키면은 빨리 내놔라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어떻게 언제쯤 할까요? 글쎄요, 뭐 이게 더 독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네. 점이 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검이라는 것은 최상병이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진실 규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네.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밝혀줘야 되는 것이 핵심이고 네. 그래서 지금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목표가 보이는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엄청 강한 그런 특검법이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연결하고 싶은 충동이 상당히 강한 그런 욕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수사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물론 뭐 임성 구병 로비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 가능성도 언급을 했지만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일에 수사 준비 기간이 있는데 특검이 임명이 되면 여기에서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 증거 수집 등 관련 기관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네. 이때는 수사를 안 되는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예.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고 및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게 최상병 특검의 진실을 위해서 할 건가요? 여기에서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보겠다는 네. 그런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21대 한 번, 아니 20대 한 번이죠? 네. 21대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서 또 한 번 하고 이번에 세 번째. 네. 세 번째 특검을 똑같은 거지만 약간을 변형해서 네. 계속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그럼 네. 올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예. 또다시 재유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상황이 네.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도 너무하다. 너무 힘을 앞세운 다수 의석의 폭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뉴스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였는데 요 얘기를 좀 오늘 중점적으로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광복절인데 그 윤석열 정부 5번째 특별 사면하고 이제 복권 대상자를 이제 오늘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포함이 된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팩트라면 예상을 하셨는지요? 뭐 정치권에서는 이번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늦어도 다음번 정도쯤에는 복권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여권으로서는 다음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물론 네. 뭐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나 또는 대선이나 이렇게 치러 나가겠지만 예. 뾰족한 수가 이렇게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공천 갈등에서 보였듯이 민주당 내부의 소위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이제 분화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는 여권 인사들이 많았어요. 예. 이제 거기에 이제 화두로 오른 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란입니다. 원래 이분이 이제 복권이 안 되면은 27년 12월인가요? 그때까지 정치 활동을 못 해요. 출마를 못 합니다. 예. 그럼 이번 대선은 이제 패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복권이 이제 만약에 된다면 예. 정식으로 이게 발표가 나면 당장 이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죠. 네. 물론 뭐 복권이 된다 그래서 바로 뭐 정치 일선으로 다시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또 움직여볼 기동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걸 두고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기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여권이 민주당의 어떤 분열을 위해서 복권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의 분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이 분열용이 아니고 민주당 야권의 파이가 훨씬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아하. 뭐 이재명 네. 지금 대표 선출하는 보면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가고 있는데 도전을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문의 핵심인 김경수 전 지사가 들어오면 사실은 커다란 파이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야권으로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또 당연히 대표되고 또 다음 대선 주자 혹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없으면 대선 주자가 되고 또 대통령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적 감흥이 없고 야권의 지지율이 계속 그대로 유지될까요? 예.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한참 떨어지고 있는 것도 역동성이 없기 때문에 당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물론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보는 예. 시각은 아닙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야권의 파이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예. 역동성 있는 그런 지형으로 갈 가능성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재명을 지지하는 팬덤층 입장에서 보면은 예.
김경수 지사가 와서 과거에 친문의 어떤 지지 세력을 뺏어가고 거기에다가 이재명 지사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예. 급격하게 이 추가 이재명에서 김경수 전 지사로 예.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하. 야권 분열의 카드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지. 예.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은 3년 뒤면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정치적인 예. 욕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포용과 통합의 정치, 물론 예. 국민들은 정치인 사면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쭉 대통령이 해왔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쌓아온 여러 가지 정치적 캐리어를 국가 발전에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일정 부분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을 단행을 했는데 이번에 뭐 현기환 안종범 비서관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예. 이렇게 사면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그 박 교수님 조금 아까 그 민주당 분열용이다, 야권 분열용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친문계는 또 생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빠른 복권을 또 요구를 했었고요. 네. 네. 뭐 사실은 그 꼭 친문계라서 그런 건 아니고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이제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무죄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가석방 때도 본인은 죄를 진 게 없는데 무슨 가석방이냐, 난 나가지 않겠다, 뭐 예, 이렇게까지 예. 탄원서, 그러니까 가석방 불원서, 나 원하지 않아요 가석방, 나 예. 무죄인데 무슨 가석방이에요, 예. 이런 걸 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친문계 과거에 인연이 있던 분들이나 또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좀 나와서 정치적으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많이 갖겠죠. 그런데 본인 가석방도 본인이 거부했었는데 지금 이제 복권됐을 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난 무죄인데 무슨 복권이냐, 이런 이제 정치적인 입장의 일관성을 가질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친문계 쪽에서는 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과거에 정치적인 어떤 그 유죄, 정치적인 유죄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환영하는 측면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선의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네. 이게 이제 뭔가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장 교수님 뭐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재명 1인 독주 체제 속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복권이 되면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뭐 일극 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영향력이나 리더십, 지지율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정치인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럼 이제 전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아까도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소위 정치적인 위기가 와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예. 사법부의 판단과 네. 사법부에서의 어떤 판단이 이제 그런 가정을 해야지 이제 그런 시간이 올 텐데, 그럼 그런 시간이 온다고 바로 김경수 지사에게 기회가 오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 본인의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예.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이 제일 싫어했던 게 댓글 부대 여론 조작이었어요. 예. 근데 드루킹 사건도 거기 어떻게 보면 걔를 같이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아직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은 또 예비 주자들이 또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뭐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 지금에서는 뭐 그거를 예측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혹을 하나 더 붙였다고 봅니다. 이재명 이제 다음 대표가 당선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훨씬 큰 리스크가 하나 더 생긴 것이 김경수 지사 복권입니다. 네. 왜 지금 대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본인도 엄청 힘들어서 하기 싫다고 하면서도 대표 출마하지 않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2년 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마지막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악력이 떨어지면 호남당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당이 분화되고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호남당이 때문에 나온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역대 민주당을 보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4년 총선 끝나고 그때 열린우리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분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주당이 분화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호남 신당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현재도. 그렇기 예.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당대표를 하고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공천권을 행사하고 지방선거를 장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선으로 가야지.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나와서 또 다른 파이를 키우면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파이가 작아집니다. 영향이 작아지고 예. 커진다고 하더라도 호남 신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저는 강력한 어떤 라이벌이 지금 예. 등장하기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이게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 안에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제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요소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이죠. 김홍걸 전 의원이 동교동 사저를 매각한 것과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 김 전 의원은 오늘 처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 뭐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없고요. 저로서는 정말 이것저것 노력해 봤다가 안 됐고 저희 형님도 상당 기간 노력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못 하는데 정치인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될 것인가?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 구비도 호텔에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그 정신이 대한민국의 공익과 국익에도 맞닿아 있는 만큼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대한민국 공공재산 문화 역사의 산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정청래 의원이 그 재산을 다시 국고에서 매입을 해서 무슨 문화유산으로 남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 좌파들은 왜 나라 돈 빼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억 원 정도 마련해서 민주당 재산을 좀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교동 사저 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정치 인생을 이제 대부분 거기서 이제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동교동계라는 말도 이제 거기서 나온 거고, 또 군사 독재 시설 55차례나 이제 이곳에서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했던.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거의 뭐 성지처럼 여겨지는 이제 그런 곳인데, 어쨌든 그 삼남 김홍걸 전 의원이 이곳을 이제 매각을 했단 말이죠. 한 달 전에 100억 원 정도 가량을 받고. 그래서 논란이 큰데. 일단 김홍걸 의원 매각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제 차선이었다 그런 취지의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저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다 그랬는데 네. 사실은 뭐 동교동계가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작년 2월 정도에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그 자택은 기념관으로 가자. 이렇게 네. 제안도 했었고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 100억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턴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김홍걸 전 의원이 뭐 돈이 없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 세금 낼 돈 없어서 지금 그랬다는데 아니 그동안에 코인이나 강남의 아파트는 어떻게 한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믿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일차적인 책임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럼 동교동계는 뭐 했냐? 사실 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마지막 비서실장, 뭐 예. 마지막 가신 이랬던 분 아닙니까? 네. 뭐 뒤늦게 이제 와서 8년 다음에 지금 뭐 재산 얘기 자기가 전 재산을 내서라도 맡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뭐 김홍걸 전 의원은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책임은 이제 동교동계나 지금 이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 저택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홍걸 전 의원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또 동교동계가 2차적인 책임이 있고 또 이거를 방기한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 지금 이제 결국은 그 100억에 사신 분한테 다시 이거를 갖다가 되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지금 팔지 않겠다는 예, 입장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 우리가 좀 잘못 미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이제 그러니까요. 이 사저를 우리 이제 국민의 어떤 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그래서 아까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에서 이제 사저를 그 국비 등으로 매입을 해서 국가 문화예산으로 지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재원 최고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을 또 하고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DJ라고 소위 말해서 네. 한국의 지도자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여기에 따르는 지지층 그리고 소위 말해서 동교동계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자식의 어떤 부모에 대한 도리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저도 시골에 부모님 살던 집이 있는데 이걸 잘 저는 보관하고 싶습니다. 잘 유지하고 예. 그것이 자식의 도리인데 김홍걸 저 셋째 아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셋째 이웃의 아들이고 예. 친자 소송까지 해서 이 집을 본인 소유로 만들었고 예. 김호흡 이사장을 통한 친자 소송에서 본인이 소송을 해서 이 집을 만들었고 본인이 유튜브에서 사전은 절대 팔지 않고 기념관으로 개방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홍걸 씨 집이 지금 세 채이기 때문에 지난 비례대표하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당하고 4년 임기를 채운 분 아닙니까? 재산이 7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억 상속세 때문에 근저당이 잡혀서 예. 17억 상속세 때문에 이것을 팔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 시가로는 30억인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100억입니다. 그러면 예. 70억 정도는 이걸 그러면 김대중 재단에 스스로 내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자식으로서 예. 옳고 근데 그런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민주당에서 이제 국비로 예. 이걸 매입하자. 그리고 이제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김홍걸 전 의원이 이거에 네. 대해서 이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네. 매각을 산 사람이 이것을 다시 팔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쉽게 그렇게 국비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 너무 국민 세금을 물론 DJ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업적은 인정을 하지만 네. 너무 쉽게 이걸 국비로 우리 다 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가 얘기하는 건 저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야당에서 또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로가 이제 같은 비슷한 입장인 것 근데 이건 같아서. 이제 기념관이 아니고 사저이기 때문에 네. 사저 정도는 일단은 네. 지금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그러면 먼저 사저 그거 보관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그건 자식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사격 선수 컨셉트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바로 저 사진인데요. 사진 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올리고 출격 준비 완료. 이렇게 이제 썼단 말이죠.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전당대회 중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당대회 중에 관심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올림픽 네. 기간이기도 하고 네. 또 워낙 독주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기 체제 곧 등장합니다. 커밍순 이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아까 거부권 무한정국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민주당이. 아까 금투스 얘기도 했었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로 될 건 확실시 되는데 18일날 되고 나면 민주당이 다시 이제 좀 활기 있게 돌아갈 거예요. 네. 이제 그랬을 때 그동안에 이제 뭔가 꽉 막힌 전국에 뭔가 이제 본인이 앞장서서 이 전국을 이끌겠다. 이런 어떤 이런 자신감을 갖다가 저는 사실 드러냈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 사진 처음에 딱 봤을 때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찍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예. 한두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을 이제 본인의 SNS에다가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네. 저게 올림픽 시즌을 맞아서 지금 이제 유권자들한테 지지층한테 다가가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정치적 행위라고 보는데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찍었답니다. 네. 이재명 대표만 혼자 찍었으면 저것이 이제 그런데 네. 다 찍었는데 이렇게
총을 겨냥해서 쏘는 것이 팬덤층에서는 뭐 이것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다, 검사들이다, 언론이다, 뭐 최근에 탄핵한 그리고 뭐 방통위원장이다 예. 이렇게 각각 댓글을 달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 과연 저것을 겨냥하고 싶은 게 뭐냐. 저는 그래서 진종호 의원이 진종호 최고위원이 본인의 SNS에 또 이거를 인용해서 또 글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진종호 의원이 누굽니까? 올림픽에서 사격으로 금메달 4개 딴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탄국회, 입법 독주, 의회 장악, 표적이 어디냐? 명사수는 명사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저건 이제 방탄국회, 입법 독주, 의회 장악 이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근데 그 방탄국회라는 것은 뒤에 그 이제 총은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타깃이 있어야 되는데 방탄국회는 타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권력욕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걸 좀 더 얘기를 하면요. 그 관역에는 고물가, 민생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런 민생 문제도 같이 풀어가겠다. 뭐 윤석열 정권 심판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도 같이 풀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민생 문제를 같이 풀고 가면 국민의힘 여당과 같이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당과 같이 하는 것이 국민과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죠. 장성호, 박창환 두 분 교수님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회에 도전을 했던 골프 박인비 선수가 안타깝게도 낙선을 했습니다. IOC는 파리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선수위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선자 4명 가운데 박인비 이름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베이징 때 태권도의 문대성, 그리고 2016년 리우에서 탁구 유승민이 잇따라 당선돼 8년씩 활동을 해왔는데 명맥이 끊기게 됐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박인비 선수가 낙선을 하면서 한국 국적의 IOC 위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연맹 회장 2명으로 줄게 됩니다. 금메달 직후 폭탄 발언을 했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안세영은 오늘 자신의 SNS에 저의 발언으로 인해 축하와 영광을 마음껏 누려야 할 순간이 해일처럼 모든 걸 덮어버리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안세영은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가 충분히 축하를 받은 이후에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시상대에 오른 메달리스트들이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도 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셀카에 사용된 삼성 스마트폰이 북한을 포함한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모두 지급되면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IOC가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 동메달을 목에 건 우리 선수들과 은메달을 따낸 북한 선수들이 함께 어울려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셀피 외교라며 스포츠맨십이 돋보인 명장면으로 소개했습니다. 빅토리 셀피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제품으로 이번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도 지급됐습니다. 먼저 우리 선수들 잘해갖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서 그런 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해외 중고거래 사이트엔 올림픽 에디션 한정판으로 소개되며 많게는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두고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IOC를 인용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도 선수촌 삼성체육관에서 참가 선수들 몫의 스마트폰을 일괄적으로 받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공급이나 판매, 이전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슈화가 됐으니까 반납할 수도 있을 거고 가지고 간다고 해도 본인들이 쓸 수는 없죠. 대남 적개심이 상당히 이제 더 고조됐고요. 통일부 당국자도 모든 전자기기는 대북 제재 대상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은 최종적으로 올림픽을 담당하는 IOC에서 답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IOC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짧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애초 받지 않았던 건지 받았다가 반납한 건지 등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올여름 폭염이 예년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열대야 연속 일수 기록도 경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오늘 새벽 발생한 5호 태풍은 우리나라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절기 입추가 지났지만 한여름 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습도까지 높아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는 낮 더위보다 밤 더위가 더 심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가장 더웠던 1994년, 2018년과 달리 폭염 일수보다 열대야 일수가 더 많습니다. 강한 서풍 계열 바람이 서해상의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을 하면서 밤에도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열대야 일수가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특성에 이 같은 찜통 더위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우선 이번 주말에도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강화하고 서해상에 수증기가 유입되며 폭염이 지속하거나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주말 사이 연속 열대야 일수가 3위 안에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여름 더위는 삼복 중 마지막인 말복을 지나며 누그러들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중심이 남서에서 동해상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풍류가 우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동해안 기온은 1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지만 서쪽 지방의 습기는 줄고 기온은 높은 고온의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달 말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5호 태풍 마리아는 우리나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일본 도쿄 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된 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에 대해서 간첩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정보사 내에서 군 장성 간의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자 국방부는 대대적인 개선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중국인에게 넘긴 자료에는 우리 측 블랙 요원의 명단이 담겼습니다.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던 공작 요원들입니다. 신변이 노출된 이들은 급거 귀국했는데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간첩죄를 추가한 뒤 군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해당 자료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를 포함해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더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전에 막지 못한 지휘 책임도 소홀했다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있다고도 의심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본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자를 3개 쓰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밀 유출에 사과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며 대대적인 혁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좀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보사 내 장군 간 폭력과 하극상 논란 등이 맞물리자 국방부는 정보사 내부 조직이나 업무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광복회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뉴라이트 인물로 지목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반발하면서 식장에 들어가려는 광복회 회원들과 또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대치해서 취임식이 1시간 가까이 늦게 열렸는데요. 김 관장은 취임 직후에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광복회 회원들이 유리문 너머 행사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막아선 이유를 두고 고성도 오갑니다. 독립대 경내는 다 다닐 수 있는데 이건 사무 공간에서. 그럼 고발하세요. 무슨 고발이? 고발은 무슨? 일은 더 커지는 거니까. 김형석 신입 독립기념관장 취임식을 앞두고 광복회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행사 시작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광복회 회원들은 김 관장이 뉴라이트 인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으로 규정해 1919년 임시정부와 일제강점기 역사를 지우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한 인물이라며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재와 존립 자체를 36년사를 없애버리고 식민지 이제 국민으로서 일본의 국민으로서 편입시켜버리는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 관장은 취임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뉴라이트 인물도 아니고 친일파는 더욱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선 어느 한 시점만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부터 시작해서 1948년 8월에 완성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시점을 얘기하지 않고 기간을 얘기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과 다른 역사관을 가진 광복회와 언제든 만나 대화할 의향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치권 등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기까지 일하겠다며 일축했습니다. 광복회 회원들은 김 관장의 출근 저지 투쟁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카카오가 계열사를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SM엔터의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가진 SM엔터 지분이 5% 이상으로 대량 보유보고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일부 지분을 숨기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함께 SM 주식을 은밀하게 장내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SM엔터 주가가 높아지도록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 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카카오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SM 인수전 참여를 시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터업과 관계없는 계열사 자금으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고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임직원끼리 미리 입을 맞추거나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 엔터 대표 등도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이미 재판 중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와 원아시아 파트너스 지모 대표까지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카카오 측은 김범수 위원장 기소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 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와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피살에 대한 이스라엘 보복과 관련해 이란보다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에 나설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가운데 이란은 신중 모드로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며칠 내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헤즈볼라가 이란의 사전 통보 없이 독자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과 헤즈볼라 사이에 공격 관련 구체적인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의 암살과 상관없이 최고위급 지휘관 슈크르의 죽음을 부른 베이루트 공습의 보복을 예고해 왔습니다. وحدنا أو مع المحور لأن هاي فرضيات موجودة يمكن أن نوكلنا سوا بوقت واحد. 이스라엘도 이미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נסראללה עלול לגרור את לבנון לשלם מחירים כבדים ביותר. כבדים ביותר. הם לא מתארים לעצמם מה יכול לקרות. 미국은 적극적인 외교전과 군사력 과시를 병행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경하던 이란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이 핵합의 복원과 제재 해제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선다면 이란이 완전히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We're involved in some pretty intense diplomacy here across the region, and it's not just us. Many of our allies and partners are likewise involved. Let's see where that takes us. 이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히사스 원칙에 따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방식을 피해 이스라엘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보복을 고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정입니다. 13년 전 포로 교환 때 하마스의 1인자 야히야 신와르와 함께 풀려난 지휘관이 최근 이스라엘군 공격에 숨졌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지난달 24일 요르단강 서안을 공습한 결과 하마스의 서안 본부 소속이던 나엘 사켈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 최우선 표적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을 설계한 새 1인자 신와르로 40만 달러의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등 4개국이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도 전투 순찰과 실탄 사격 등 맞불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군함에서 떠오른 헬기가 주변 해역을 순찰합니다. 연료가 떨어지자 함정에 주유 호수를 띄워 공중에서 급유합니다. 중국 관영 CCTV가 공개한 남부 전구의 원양 훈련 장면입니다. 进一步检验了装备远海条件下的各项实战性能，有效提升了装备机动性、制空时间和远距作战能力。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선 실탄 사격을 예고하면서 38시간 동안 민간의 항행을 금지했습니다.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카보로 암초 일대에서 연합 타격 능력을 검증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8月7号，中国人民解放军南部战区为南海黄岩岛附近海空域组织联合战巡。 미국과 호주, 캐나다, 필리핀 4개국의 남중국해 연합훈련에 대항한 맞불 무력 시위입니다. 필리핀은 앞서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도 미국, 일본과 잇따라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지난 6월 이른바 도끼 공격 이후 중국과 필리핀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한라인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해상 영유권을 둘러싼 삿바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영국에서 어린이 3명이 숨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극우 폭력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폭력 시위자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부도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극우 시위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까지 확산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전복된 차량에 불을 지르고 가게를 불태우고 때를 지어 약탈합니다. 지난달 말 사우스포트 댄스 교실 흉기 난동 사건으로 어린이 3명이 숨진 뒤 영국 전역에서 극우 반이민 폭력 시위가 거셉니다. 피의자가 무슬림 난민 신청자라는 헛소문에서 촉발된 건데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극우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까지 확산하면서 충돌 가능성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상점들은 나무판을 덧대고 폭력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I have a daughter, she's mixed race. So obviously, it's difficult for her as well. I think it's horrible and it's sad. And people have different views about immigration and that sort of thing, but there's obviously no justification for threats and intimidation, and the people who perpetrate that kind of thing are clearly stupid. 일주일 넘게 이어진 폭력 시위로 400여 명이 체포되고 기소된 사람도 100명이 넘은 가운데 법원은 폭력 시위자에 대한 고속 재판을 진행해 20개월에서 3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극우 폭력 사태를 촉발한 허위 정보가 퍼져나간 소셜 미디어 기업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To large social media companies and those who run them. Violent disorder clearly whipped up online. That is also a crime. 하지만 이 같은 비판에 옛 트위터 X를 소유한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영국에서 내전은 불가피하다. 영국 경찰의 대응이 일방적이라며 영국 정부를 도발해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미국 알래스카에서 주택 100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란 관측 속에 빙하 붕괴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알래스카 주도인 주노 북서부 마을이 1m 넘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폭우나 허리케인 때문이 아닙니다. 알래스카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로 인근 호수 수위가 역대 최고 수준인 4.9m까지 상승했습니다. 1년 전에도 물난리를 겪었던 지역에 다시 호수가 범람하면서 100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A lot of the wet stuff has already, I dumped it out yesterday and put things in totes after they had been dumped out. But everything was pretty much wet in the garage. 최근 석 달간 연속 촬영된 인근 호수 영상을 보면 빙하가 녹아내리며 수위가 무섭게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북극 기후 변화로 지난 2011년 이후 맨드럴 빙하에서만 30차례 이상 급류가 쏟아지면서 거의 해마다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붕 알프스 산맥 빙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로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 큰 포르니 빙하가 올여름 매일 많게는 8cm씩 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만 두께가 2m나 줄어들면서 맨 땅을 드러냈고 오염물질이 쌓이고 암벽이 무너진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Dell'impatto antropico sull'ambiente. Testimone del cambiamento climatico, la temperatura è aumentata di poco meno di 3 gradi, lui è arretrato di 2,5 km. 유럽연합 기후감시기구는 올해 들어 7월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지난 1991년에서 2020년 평균보다 섭씨 0.7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평균 지구 기온은 지난 6월까지 13개월 연속 관측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빙하 붕괴 등 환경 피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여야가 서로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민생 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불발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여야 협상의 실무를 맡은 국민의힘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부 대표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야 모두 생각이 다르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간호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앞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에는 입장차가 뚜렷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의체 실효성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우선순위로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만남의 주체보단 잦은 만남에 방점을 찍으면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전제 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이 국정 리더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된다. 저희는 사실 이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여야는 민생 정책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폭염석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췄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정교한 고민을 한 끝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13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 1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기후특위와 인구특위 구성, 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을 화두로 띄웠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기후위기와 인구 절병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서 모양새지만 실제 성과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법안을 두고 이견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이 여전히 내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곧 선임될 당대표의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 법안 강행 처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만나자고 제안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이름을 법안에 명시한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법안보다 수위가 높아진 건데 국민의힘은 허접스러운 특검법이 탄생했다면서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와 지난달 두 차례 본회의 재표결 끝에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저희는 원칙을 고수하는 방식 그리고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발의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예고대로 수사 범위에 해병대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고 로비 대상엔 김건희 여사를 적시했습니다. 앞선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겨눈 거라면 이번엔 김 여사까지 수사 대상을 넓힐 여지를 둔 겁니다. 여기에 특별검사 추천권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한 명씩 갖는 안을 유지했는데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압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 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나 최근 협치를 이야기하며 휴전 협상을 시사한 민주당이 뒤통수를 친 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구명 로비 의혹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술자리 방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수사 대상으로까지 명시한 건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경제 위기와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명확한 조항을 그대로 둔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 안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적지 않았던 만큼 한동훈 대표의 제3자 대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특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과 특검을 탄핵 공작으로 규정한 여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또다시 전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는 전체 회를 열고 오는 20일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과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증인으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조지호 서울청장,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 조병노 수원 남부경찰서장 등 모두 28명이 채택됐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과 관련해서 삼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 처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간 기념관 운영을 약속받고 사저를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저 논란 중심에 선 상속 당사자 김홍걸 전 의원이 매각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거듭된 재건축으로 인해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다가 실패하는 등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처럼 공공기념관을 만들려는 시도는 좌초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17억 원에 달하던 상속세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간기념관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한 독지가가 나타나 팔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못하는데 정치인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될 것인가? 김 전 의원은 김대중 재단 측도 사저를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걸 알고 있었고 정치권에선 매각 사실이 알려진 뒤 전화 한 통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상황은 이미 말씀드렸고 몇 달 전부터 매각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지만 다른 말씀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동교동계 원로들은 제 얼굴에 침 뱉기를 우려하며 김 전 대통령 아들과의 진실 공방은 피하려 하면서도 상속세가 매각 이유라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재단이 이미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에게 상속세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액수를 지급하고 사저를 인수하기로 했지만 계약을 앞두고 집을 사겠다는 다른 큰 손이 나타나자 김 전 의원이 변심했다는 겁니다.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쪽 그 동교동 쪽 사람들이 요번에 또 저는 뭐 그 욕심 때문에 저 사고를 쳤다 뭐 되게 지금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선 박지원 의원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나서는 등 뒤늦게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당 일각에서 국비 매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여권에선 민주당 돈으로 하라고 맞받으며 여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 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 좌파들은 왜 나라 돈 빼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민주당에서 전부 다 한 100억 원 정도 마련해서 민주당 재산을 좀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재단 측에선 다방면으로 매수자를 접촉해 다시 사저를 사들일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화 투쟁의 산실로 의미가 적잖은 곳인 만큼 김대중 정신 계승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가 이어지는 당대표 경선과는 달리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지원 사격을 받은 김민석 후보가 1등으로 올라선 가운데 당 일부에서는 불공정한 선거 개입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역 경선을 거듭할수록 순위가 요동치고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건 수석 최고위원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1등을 차지한 후보가 관례적으로 수석 최고위원을 맡는데 민주당 당원 3분의 1이 모인 호남 경선을 기점으로 중위권에 머무르던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라서며 역전극이 연출된 겁니다.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던 정봉주 후보를 2%포인트 차로 밀어냈습니다. 김 후보가 단숨에 1등으로 올라선 데에는 이재명 전 대표의 공개적인 지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전 대표는 김 후보 득표율이 낮자 공개적으로 김 후보를 언급하며 명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김에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이 전 대표는 김 후보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낙점하고 처음부터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의 정무적 감각을 깊이 신뢰하는 데다 지난 총선 상황실장을 맡았던 헌신, 수석 최고위원에 걸맞은 안정감을 높이 샀다는 평가입니다. 목함질회 피해 용사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던 정봉주 후보가 1위를 유지해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도 이재명 캠프의 중책을 맡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명심 지지에 올라탔습니다. 총괄본부장도 제가 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소통이 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또 대표의 총괄본부장까지 겸하고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사실상 최고위원 경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위적인 명령, 오더로 순위가 조정되고 있다는 일부 후보들의 볼멘 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오그라뜨리잖아요. 최고위원들 자기들 다 그 힘껏 뛰게 이 자유 경쟁의 판을 만들어주지. 그럼 뭘 자꾸 그렇게 개입을 하는 게 그게 확장의 길이 아니잖아요. 대표직 연임을 발판으로 차기 대권까지 노리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는 2기 지도부로 대선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막판 수도권 지역 경선을 앞두고 승부를 가를 주요 변수인 명심을 둘러싼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최근 실종자가 숨진 채 물속에서 발견되거나 피서객들이 물살에 휩쓸리는 사고가 잇따랐죠. 경찰이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수색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처음으로 사람을 찾는 경찰견들까지 투입돼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견공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윤기 흐르는 갈색 털을 가진 채취 증거견 알파. 앞발을 보트 위에 척 올리고 강물을 가르며 늠름한 눈빛으로 수면을 응시합니다. 새까만 코를 연신 킁킁거리더니 잠시 후 갑자기 뭔가를 찾아낸 듯 매섭게 짖기 시작합니다. 희미하게 풍기는 냄새만으로 탁한 물속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의 위치를 알아낸 겁니다. 옳지, 잘했어. 옳지, 옳지. 후각 작업을 하는 개들이기 때문에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육성을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약간 예민한 작업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수중 시체라든지 아니면 매장 시체에 약간 특화되어 있고 그런 친구고요. 알파가 알려준 곳에 수중 드론이 뛰어들어 혼탁한 물속을 비추자 불쑥 사람 형상이 나타납니다. 최근 순환 사고와 실종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실전 훈련에 나선 건데 채취 증거견이 수중 수색에 동원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파는 시신에서 발생하는 부패가스를 탐지하도록 훈련된 채취 증거견입니다. 사람보다 10,000배 이상 뛰어난 후각을 가졌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실종자 17명을 찾아낼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 기대주로 꼽힙니다. 경찰은 앞으로 강력범죄와 실종자 탐색 등 각종 사건에 채취 증거견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과거 경기도 안산에선 불황아 교화를 명분으로 수십 년간 아동 인권을 유린하고 암매장까지 간 선감학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섬엔 아직도 희생자 무덤 150여 기가 방치돼 있는데요. 경기도가 유해 발굴을 위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선감학원 희생자 암매장 묘역입니다. 2,400제곱미터 크기 면적의 150여 개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82년까지 불황아 교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아동들에게 강제 노역과 가혹행위를 자행한 사건입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숨졌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00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옛날에 그냥 갖다 묻어버렸어요. 그냥 10명이면 10명 다 한 군데 묻어버렸어요. 그런 자리 이 자리가.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참 여기만 오면 눈물이 나요. 정부는 재작년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유해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자 경기도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안매장 묘역에서 유해 발굴을 위한 개토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도는 내년 7월까지 1년 동안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비 9억 원은 전액 도비로 지출됩니다. 그 어린 영혼들이 편히 쉴 곳을 찾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소중하게 모시고 인간의 존엄을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이번 사건을 소홀히 대처하고 있다며 유해 발굴 비용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해서라도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성감학원 예터를 추모 공간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에서 확보한 배터리팩을 정밀 감정해 결함 여부 등을 가려낼 예정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화물칸 덮개를 걷어내자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차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짝과 바퀴, 유리창 가릴 것 없이 가공할 화염에 모조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처참한 고철로 눌어붙은 실내는 겨우 좌석 위치가 어디였는지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국내 최대의 전기차 화재 피해를 낸 벤츠 잔해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제조사인 벤츠 관계자 등 20여 명이 2차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감식 요원들은 정비소로 차량을 옮겨 배터리팩을 비롯한 주요 부품을 분리하고 화재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중국 파라시스 에너지가 납품해 벤츠 전기차에 탑재된 NVM 배터리의 결함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국과수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인데 훼손이 심해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열로 인해서 많이 녹아내린 이런 부분들인데 부분마다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추후에 원인을 밝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소방당국은 아파트 방제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며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엔 여전히 전기와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재민 600여 명이 임시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화재가 난 인천 청라동 아파트 단지에 벤츠 대리점에서 차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전단지가 붙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전손 차량 지원과 전기차 화재 지원 프로모션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 전단에는 벤츠 신차를 사면 2% 할인을 해준다거나 전손 차량 처분과 취득세를 환급하는 등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YTN에 현재 아파트 주민들 모두는 벤츠의 벤자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며 화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기차에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불이 확산하고 폭발 위험도 있어 우려가 큰데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배민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기차 진화 과정에서는 불이 붙은 전기 배터리 셀의 온도를 낮춰 다른 셀로 번지는 것을 빠르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불을 끄는지 소방당국의 협조를 얻어 시연해봤습니다. 지하 3층에 있는 전기차에 불이 붙은 상황을 가정하고 소방대원들이 진압 훈련을 합니다. 먼저 차량 전체에 물을 뿌리고 차량 아래쪽에 있는 배터리에 물이 닿을 수 있게 차 밑에도 분수처럼 물을 뿜는 장치를 집어넣습니다. 이어 질식소와 덮개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를 차단하고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걸 막습니다. 또 튜브처럼 생긴 이동식 소화 수조로 차량 주변을 감싸고 배터리가 잠길 때까지 물을 채웁니다. 불을 완전히 끄려면 이렇게 여러 장비를 동원해야 하지만 몇 초 만에 폭발적으로 불이 붙는 전기차 특성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불이 확산하는 걸 막는 장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얼마 전 전기차 화재가 난 인천에서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질식소화 덮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지식 덮개를 우리 인천의 1,600여 단지에 한 개씩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덮개로 불이 주변에 번지는 걸 막더라도 완전히 불을 끄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리튬용 소화기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 하지만 화재 초기더라도 소화기 한 대로 진압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하고 유독가스와 폭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소화기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만큼 불이 나자마자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주차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하주차장에 방어구획을 설치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해서 전기차는 지상 주차를 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강화도 앞 교동도로 귀순했다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물이 빠진 틈을 타 걷거나 또 일부 구역은 수영으로 건넌 거로 드러났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북한 주민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은 이 주민이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민은 교동도 앞 전방에 물이 빠진 틈을 타 일부 구간을 걸어오다가 물이 찬 부분은 맨몸으로 수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감시 장비에 2개의 점이 포착됐다가 1개는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 몇 시간 동안 추적하다가 이 주민이 남쪽으로 넘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신병을 확보한 뒤 관계기관에 인계했으며 현재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를 해서 유도를 했던 성공적인 작전이었기 때문에 교동도는 북한과 직선 거리로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2012년 이후 4년 연속 교동도로 귀순하는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서해로 귀순해온 것은 지난해 5월 가족 9명이 귀순한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번 귀순에 따른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탈북을 막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귀순이 이루어져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서울 도심에 폭주를 예고해 경찰이 대규모 단속에 나섰던 따릉이 폭주연맹, 이른바 따폭년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경찰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특수 협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차를 따돌리며 빠르게 달리다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힐 뻔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도 사람들 사이를 스치듯 피해가며 쏜살같이 달립니다. 보행자와 충돌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 아찔한 질주는 인도는 물론 지구대 앞이나 심지어 마트에서도 이어집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나 킥보드를 타고 폭주와 고기운전을 벌이는 모습. 따릉이 폭주연맹, 이른바 따폭연의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따폭연은 지난 4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폭주를 벌이겠다며 집결을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대규모 단속에 나서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13조 제1항에 의거해서 보도로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용 이동장치는 안전모 미착용이라든지 승차인원 초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경찰 단속에 따폭연은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불안한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고 경찰력도 낭비됐습니다. 경찰은 폭주 예고 뒤 나흘 만에 따폭연 SNS 계정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A군은 또래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SNS에 글과 영상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10일에도 폭주 모임을 예고했던 A군은 경찰에 적발되자 SNS에 올렸던 폭주 영상과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고 벌을 받겠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A군이 아직 미성년자지만 시민 불안을 유발하고 폭주 예고로 대규모 경찰력까지 동원된 점을 고려해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이 일어 검찰이 적법 절차라고 해명한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조회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본 거라는 검찰 해명에 대해 아전인수식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명가량의 통신을 조회한 거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내일 재개됩니다. 전공의 가운데 레지던트는 1년 차는 오는 14일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인턴과 레지던트 2, 3, 4년 차는 16일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전국수련병원은 앞서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전체 모집 인원 7천여 명의 1.4%인 1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복귀 의사가 있는데 짧은 신청 기간과 주변 시선으로 인해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를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인데요. 특히 오늘은 종일 곳곳에 비가 이어지면서 불쾌지수도 높았습니다. 네, 열기는 당분간 식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34도, 경남 양산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종일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의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일도 강원 산간과 또 남부지방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특히 호남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으로 피서 떠나셨다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보통 한여름 더위는 말복이 지나면 점차 누그러드는데요. 올해 더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기상청은 밤낮 없는 더위가 다음 주 광복절 이후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렇게 평소보다 길게 이어지는 더위에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린 요즘입니다. 여름철에는 뜨거운 열기와 습도 높은 환경 때문에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여름철 두통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여름철에는 탈수로 인해서 두통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등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수박과 시금치 등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두통을 완화할 수가 있고요. 참치와 아몬드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반면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는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줄이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사와 또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두통을 예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신미림이었습니다. 네, YTN 뉴스 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